영끌했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을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집은 전 재산이 걸린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무너지면은 그동안에 사회에 나와서 정말 죽으라고 해서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어떤 선택의 실수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경험한 걸 토대로 얘기를 해야 이제 쉽게 이해를 하니까, 과거의 9.13 대책 같은 경우는 하락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9.13 대책 이후로 나온 규제는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9.13 대책 때 낼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규제를 한꺼번에 팍 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규제가 별로 없었어요. 일종의 핀셋 규제라고 해서 좀 더 많이 상승하고 분위기가 과열된 지역 위주로 규제를 냈기 때문에 규제가 비교하면은 강도가 9.13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규제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효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 효과를 낼 수가 없죠. 여기에다가 이제 맞물려서 뭘 해야 되냐?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고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고 보유기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LTV 뭐 DSR 이걸 다 풀어주는, 한꺼번에 풀어주는 이거하고 그냥 규제 지역만 해제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꺼번에 풀어주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효과를 또 상쇄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런 거를 풀어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규제를 풀어줄 때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완화 정책을 좀 세게 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강하게 얘기한 게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금 너무 비싸다. 비싸니까 어느 정도 하락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왜 그러면 규제를 풀어주느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하락도 정도가 다른 거예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착륙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거를 얘기하고 경착륙은 폭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안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락을 원하지만 완만하게 하락을 해라. 근데 지금 왜 규제를 이렇게 풀어주냐면 경착륙이 우려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 폭이 우리나라가 지금 주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지금 안 하고 싶지만 따라가야 되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이 우려되니까 그러면은 이걸 조금 완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규제를 좀 생각보다 빨리 풀어주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규제를 다 풀어준다. 그러면은 이걸 넘어서서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상승할 수도 있는 거는 정부가 바라는 방향은 아닌 거예요. 하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시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쓸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를 안 풀어줬거든요. 세종을 안 풀어준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세종은 풀어줘야 될 지역이라고 보기가 쉽거든요. 근데 정부는 안 풀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종은 아직까지 투기 심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풀어줬을 때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우려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지금 하락 강도가 강하다. 그럴 때는 이제 세종 같은 지역도 풀어줄 수도 있는 거죠. 한 2028년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1, 2년 정도 안정기를 겪은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은 아마 2030년 정도부터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하락폭은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데들은 50%, 60% 떨어지는 데도 있을 테고 덜 떨어지는 데는 뭐 20%, 30% 떨어지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의 상황이나 또 우연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아요. 끝까지 매도자들이 버틴다. 그러면 안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 중에 급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한두 사람씩. 한 거래만 딱 생기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실거주자가 가장 공포스러울 거예요. 오히려 다주택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실거주자가 더 공포스러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다주택자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가진 집이 다 떨어질 거니까 그럼 손해 금액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공포스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주택자들은 이미 세팅이 끝났어요. 포트폴리오 세팅이든 임대든 뭐든 이게 뭐냐면 손해를 보는 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손해를 보느냐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손해를 보느냐 이거가 감정적으로 심하게 와닿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는 사실은 한 가지로만 손해를 보게 돼요. 이 집값 떨어지는 그걸로 인해서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대출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세팅이 끝났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나갈 게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세팅을 갖췄다. 그러면 전세는 나갈 게 없거든요. 어차피 목돈 들어와 있는 거고 이 사람한테 줘야 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워낙 좀 가파르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것보다 이자가 조금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조금 지나면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잦아들게 되고 그러면 그때 그런 상황에서 월세는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러면서 다시 월세가 많아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남아요.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손실을 보는 게 없어요. 근데 실거주자는 2중, 3중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똑같이 집값이 하락하니까 내 원금 손실이 있죠. 첫 번째가.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잖아요. 대부분 대출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자가 나가는 거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금리 인상에 의해서 나가는 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생기고 있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또 나가야 되는, 이자로 나가야 되는 이 손실폭이 가중되는 거죠. 가중. 그러니까 가중이 될 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가정 불화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삼중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다주택자와 이 실거주자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달라요. 물론 이제 최근에 영끌에서 다주택자가 된 분들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거주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무주택자로 버티다가 최근에 집을 산 분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락을 하게 되면 불안감이 훨씬 강해지죠. 근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하락을 맞을 때는 여유 있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뭔가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느낌? 실거주자는 굉장히 뭔가 불안한 느낌인 거죠. 그 심리 차이도 네. 굉장히 크네요. 생각보다. 그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염세주의로 빠져가지고 네, 그렇죠. 평생 무주택으로 사시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얘기를 할 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작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거주자도 집을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제가 다 겪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거주가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주택 불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그럼 실거주를 하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가졌던 주거 불안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떨어지더라도 나는 어차피 실거주니까 여기서 주구장창 살 거니까 불안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로 닥치니까 지금 영끌했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을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주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주식은 지금이라도 팔고 싶을 때 다 팔 수 있어요. 삼성전자 막 하락하고 네이버 하락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팔고자 한다라면 지금 가격에 팔 수 있어요. 부동산은 못 팔아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황금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2021년 전망을 하겠습니다. 2021년은 오릅니다. 맞았죠? 오르는데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상승장이 지나고 나면 거래가 없어진다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아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상승장만 겪었으니까 언제든지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안 팔리면 조금 싸게 내놓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버텼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팔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안 팔리는 거죠. 그때 잘 팔릴 때 팔지 못하고 조금 더 욕심을, 꼭대기에서 팔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에는 넌 못 팔고 하락을 맞을 것이다. 그거는 부동산이라는 시장 특성을 이해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팔으라고 쉽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질 거를 다 예상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은 팔으십시오.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팔으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죠?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락을 대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나가는 비용 줄이고 집안에 들어가면 서로 자극적인 얘기 안 하고 시각을 부동산에서 이제 약간 멀어지도록, 그런 분들 멀어지도록 해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이럴 때 좀 딜레마인 게 차라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부동산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오류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또 계속 부동산 공부하면서 우리 집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게 되고 우라통이 터지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 집을 사자는 쪽에 적극성이 있었던 사람한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집은 전 재산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무너지면은 그동안에 사회에 나와서 정말 죽으라고 해서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어떤 선택의 실수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하면 보유자들은 와서 굉장히 자극적인 댓글로 욕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은 조금 더 내려놔야 돼요. 가격을 조금이라도 싸게 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무조건 쭉 길게 하락만 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반등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팔으셔야 돼요. 그럼 그런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강한 호재가 생겼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강한 호재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죠. 규제를 좀 강하게 풀거나,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부양책이라는 걸 써요.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든지 막 이런 식의 부양책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잠깐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반등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시장을 또 모르는 분들은 이제 다시 상승할 거야, 이렇게 여기고 다시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거죠. 근데 이때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가격에, 매수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게, 그렇게 팔고 나면 굉장히 후회도 물밀듯이 밀려오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선택이 굉장히 맞았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장 분석하는 요인은 다 2차 요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 강하게 신념처럼 아니면 철석같이 믿을 하락 요인이 있는데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는 이제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최초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기만 했어요. 그래서 5,200만까지 늘었다가 지금 작년부터 이제 전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게 출생률이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낮았잖아요. 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착각한 분들이 많아요. 인구는, 전체 인구는 늘어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좀 빠르게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금리 인상의 효과와 강도가 세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금리 인상이 멈추면 그때부터 이제 인구 감소가 주 하락 요인으로 대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차피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하락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하고 원인이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금리가 현재 상황으로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인구까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이 예를 들면 내년쯤이면 이제 멈출 거다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처음에는 내년 초부터 멈출 거다라고 했는데 연준에서 내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년까지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금리 인상의 폭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멈추면 그 사람들은 시장이 상승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전히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면 원인이 또 뭐가 있을까 찾는 거죠. 그럼 이때 준비되어 있는 하락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인구 감소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철석같이 믿게 되죠. 나머지 이제 하락 요인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상승 요인이 아무리 나와도 인구 감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하락한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일본처럼 장기 침체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이걸 믿는 신봉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다시 상승해요. 인구 요인이 주된 요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연히 그냥 하락장하고 맞물려서 사람들한테 신념을 갖게 할 뿐이지 그렇게 신념을 갖고 있어도 다시 올라간다. 이런 요인들이 다 2차 요인인 거예요. 일자리 다 2차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는다는 얘기는 인구 유입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시장이 먼저예요. 만약에 일자리가 정말 좋아요. 좋은 게 막 생겨. 근데 이미 그 시장은 그 전에 하락장으로 돌입해 있던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하락해요. 그러다가 얘가 저절로 상승장으로 돌변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자리가 부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인 구분을 하게 되면 투자할 때 활용을 하기가 좋죠. 근데 이걸 모르면 예를 들어 호재가 있어. 내가 관심 있는 쪽에 호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떠날 줄을 모르죠. 영원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있어요. 야, 일자리가 이렇게 좋은데? 삼성이 들어온대? 야, 그럼 여기는 무조건 좋겠네. 무조건 막 아무 때나 투자하는 거죠. 그랬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심하게 던져요, 나중에. 왜냐하면 일자리를 보고 들어갔는데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락해요. 아, 이 지역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지나면은 상승하고 맞물리면 상승 요인이 같이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라면 기다렸다가 여기는 일자리가 좋아. 그러면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닥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들어가면 나중에 올라갈 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입지 공부 위주로만 했어요. 그게 소용이 없어요. 뭐냐면 사이클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에서 해당하는 게 이제 차트 공부죠. 그러니까 주식은 차트 공부부터 해요. 부동산은 입지부터 해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차트 공부를 해야 돼요. 사이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만 알면 다 해결이 돼요. 입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 이제 초년생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저축을 해서 모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많이 해야 몇 천이잖아요. 많이 모아야 5천. 정말 많이 번 사람 1억이 있고 아니에요. 1억을 모아놓고 입지 공부를 했어요. 봤더니 야, 강남이네. 강남을 1억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가능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클 공부를 하면 뭐냐? 사이클 공부를 했더니 정말 쓰레기 같은 아파트도 나중에 올라가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사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상승장 때. 오히려 입지 공부가 나를 방해하는 요인이 돼. 1억 가진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난 강남을 사야지. 마음 먹었어요. 그 강남을 살 돈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모아야 되죠. 근데 2순위, 3순위로 가면 사람이 뭐냐면 좋은 거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야, 이거 오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2년, 3년 뒤에 2억으로 모았어요. 그때 당시엔 2억이면 강남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2년, 3년 뒤에 2억을 모았어요. 강남 사러 갔더니 얘는 이제 4억 줘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장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이클을 알면 현재 가진 돈, 가용할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아무거나 사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500만 원만 있던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거래량이 없어지니까. 거래량이 없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부동산들이 이제 폐업하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거래가 안 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폐업하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공인중개사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소속중개사라고 해서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들을 거의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님이 안 오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죠. 돈 나가는 걸 아껴야 되는 거죠. 가게를 비울 수는 없으니까 직원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듣고 나면 너무 뻔한 얘기예요. 듣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대중심리를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냐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똑같아요. 돈, 욕심하고 결부된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평상적인 상황에서의 얘기예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다 똑같아요.